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라인은요, 한총련 라인이 많아요. 김재용, 강의원, 뭐 이영진,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쭉 뽑아놓은 사람들만 해도 한총련 라인이 40명이 넘습니다. 한총련 간부들 출신이 이재명 캠프에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총련이 여러분 제 나이 또래거든요. 제 나이 또래, 제가 93학번인데 제 나이 또래들 90년대 학번들이 한총련 세대, 40대가 한총련입니다. 50대가 대진연이란다. 그게 뭐야, 전대협이고 50대가 전대협이고 40대가 한총련인데 여러분 한총련이 훨씬 더 빨갛습니다. 40대가 훨씬 더 빨간데 이거에 대한 뭐 이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지정학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정학이라는 게 이제 요새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정학이란 건 여러분 먼저 이렇게 제가 칠판으로 할게요. 칠판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느낌이 확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산골 마을이 있다고 해봐요. 산골에 이렇게 산골 마을이 있어요. 산골 이게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서 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이 하나예요. 이 길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 길을 뭐라고 우리가 외길이라고 부르죠. 이 외길로 여러분 이렇게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가게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뭐 이발소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마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외길로 모든 필요한 물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외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을은 망하죠. 이 외길이 막히면 이 마을은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을은요, 여러분, 이 마을은 이 길이 막히면 이 마을은 뭐를 해야 되죠, 여러분? 길이 막히면 이 마을은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정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있잖아요. 자급자족을 하는 시대에는 이 지정학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정학이라는 건 이 마을이 이렇게 직업 분업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마을 외에 자원을 소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정학이 발생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저께부터 얘기하지만 지정학이 발생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변해요. 인간이 교역을 하면요. 자, 이렇게 산골 마을에서는 땔감이 뭐예요? 여러분 나무였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나무에서 얻잖아요. 땔감을요. 나무 해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작이 이제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작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집을 하면서도 이렇게 진흙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뭐 단열재 같은 걸 생각할 수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교역을 하게 되면서 여기 산에서 인삼이 나왔네. 근데 인삼이 무지하게 비싸. 인삼을 내다 팔았더니 온갖 좋은 게 다 들어오네. 그러면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기준점이 확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교역노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핵심 자원 여기 요 동네에서 인삼이 생기는데 인삼만 제대로 팔면 모든 걸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핵심 자원과 교역노가 생기면서 지정학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제 지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했어요. 지정학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정학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요. 좀 더 키울까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사실상 이 부산 외길입니다. 이 부산 외길이에요. 이렇게 인천도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꼬라지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천, 부산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산골, 조금 전에 말하는 거에서 산골 마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요, 일본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여기 일본에 있는 섬들이죠. 일본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대만 이렇게 있고, 중국 해협이 있고요. 우리는요, 그냥 딱 완전히 이 사방팔방이 배가 왔다 갔다 하기엔요 그냥 다 막혀있는 산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뚫려진 게 뭐죠? 이게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70년 동안 우리는 이 외길이 막힌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외길이 막힌 적 없이 7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과 함께 이게 쭉 이어지니까 이걸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데 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외줄이 한미동맹으로 지켜졌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외줄이 끊겼어요. 끊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대륙에서 연결이 됐을 때 그러면은 보세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식량과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요. 식량과 에너지가 수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올 수 있는 상품이 수출이 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상품이 수출이 돼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지만 이 육지로는요 여러분 중국 그리고 소련 이 두 나라가 우리의 밖으로 나가는 길을 딱 막고 있죠. 육지가 막힌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나가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대륙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세계 질서는 해양 질서죠. 우리는 이 외길을 빠져나가면 여러분 말 그대로 5대양 6대주라는 말 요새 잘 안 쓰는데 이 모든 데 대한민국 상품이 다 가고 우리의 필요 자원은 전 세계에서 다 구하는 현재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 지정학적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 이 지정학적인 이 외길 이렇게 외길을 연결되는데 결국은 요거는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란 존재.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이 미국.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요 길을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길을 기본적으로 축은 한미일 동맹. 이게 기본 축이었어요. 이 기본 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섰죠?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실무자였습니다. 그때 부통령으로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와서 우리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실무자였어요. 지소미아와 그리고 또 뭐죠? 위안부 협정. 이 위안부 협정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정. 이 두 개를 미국이 강제로 이 대한민국하고 일본 두 나라가 그닥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맺지 않으려고 했었던 걸 강제로 맺게 했어요. 강제로 맺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2015년까지요. 2015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큰 축은 한미일 동맹이 기본적으로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깼냐?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하고 그리고 그 위안부 협정 파기했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의미가 뭐냐면 한미일 공조 체계를 부순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를요 일본은 노렸죠. 일본은 이걸 원했습니다. 왜? 일본 입장에서 보세요. 일본은 이걸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일본은 어떻게 이걸 구성을 하고 있냐면 콩형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어떻게 원했냐면 자 보세요. 일본은 기본적인 이 축을요 바꿨죠. 어떻게요?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인도 이 축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미국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동맹에서 일본의 군사력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이 두 개로 해서 육군, 해군, 미국 이렇게 통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일본이 뭐냐 여기서 안다만에서 훈련하자. 자 인도입니다. 여기 이게 인도가 이만큼 열어 있는데 여기가 인도의 섬들을 인도가 정량하고 있어서 여기다 그래서 안다만 제도에서 훈련하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가는 거에서 인도를 끼고 있으면 중국으로 가는 교역로를 딱 끊어버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필리핀의 이쪽에서 림팩 훈련 같은 거 하고요. 림팩 훈련을 여기 필리핀 오른쪽 여기
요 일대에서 하고 요 일대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에 미군 부대 있으니까 두말할 거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해상 교통로를 관리하자. 이게 뭐죠, 여러분? 쿼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빼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줘. 부산항하고 여기 인천에서 이렇게 연결해줘. 지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빠져버리고 요렇게 이 교통로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약해진다는 건요. 해양 교통로에서 우리가 똑 떨어져 나가 버리면요, 그거 정말 위태로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요, 여러분, 산골 외길 가진 산골 마을로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못하면 그렇게 대한민국이 전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러분. 부산항이죠. 부산항이 원산항골 하면요, 원산항골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 되는 겁니다. 자,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생각이 들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하는데,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죠? 이란입니다. 1979년에 호메이니 혁명,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 그래서 이란이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되면서 미국 동맹국가에서 반미국가로 변했죠. 자, 반미국가로 변했습니다. 미국 동맹국가에서 반미국가로 변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변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변하면서 여기서 이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사건이 뭡니까? 여기서 미 대사관 점거 사건입니다.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을 통해서 이란이 반미국가로, 미 동맹국가에서 반미국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F-14 톰캣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에. 미국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뭐를 했습니까? 대사관, 문화원, 무조건 이 점거했었던 이 점거하는 행위들이 뭐를 기본적으로 모텔하냐면 이란처럼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반미국가로 만들려고 미친 거였었죠. 자, 이런 게 여러분 다 흘러간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총련 진군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지나간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총련 진군가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봅시다. 불패 한길 날려온 자랑참 백만 청년아, 별거 없죠. 민족의 등불은 청년의 눈빛. 민족의 등불, 이거 민족의 등불 여러분 김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불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 김일성 수령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국의 피로 꿈틀던 팔목에 힘을 주어라, 자주민주 통일전선으로 한총련 깃발 드높이. 여기까지는 잘 느낌이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애국을 움켜쥔 주먹 100만이 지켜 뻗을 때 반도산천 뒤흔든 승리의 노랫소리, 투쟁이다 한총련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죠. 반미자주 함성으로 통일조국으로 요렇게 돼 있죠. 반미 자주. 이들에게 여러분 존재 이유는 뭐냐면, 악마는 누구다? 악마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악마화해서 이 미국을 내쫓는 거를 자기네들의 인생의 과부를 삼은 게 이게 한총련 조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좀 여러분 황당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 반미 누구의 힘을 빌려서요? 1980년대에는요, 여러분, 누구의 힘을 빌려서 반미를 했냐면 김일성의 힘을 빌려서 반미를 했어요. 김일성의 지도력 하에 반미를 했다고요. 그런데 골 때리는 건요,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반미 세력의 스폰서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죠? 중국으로 바뀌어요. 1910년대 중반부터 15년경 이쯤부터 중국이 반미의 스폰서가 되고 이들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전대협 세대는요, 전대협 세대는 몰래 주사파를 습득하던 시대고, 한총련은 대놓고 주사파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다를 숨기지 않았고 아예 제대로 학습을 받은 세대예요. 제대로 학습을 받았다는 건 뭐 달달달달 외우게 시켰다는 거죠. 주체신서 같은 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이런 식의 반미나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끝났지 뭐, 애들 귀엽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빌빌거리던 인간들이 뭐를 만났어요? 중국의 부상, 이걸 만나서 이들이 정치 세력화하고 있고, 이 정치화 세력화하는 거에 반미를 중심으로 한 이 정치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민주당이 있어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사실 이재명보다도 하나가 더 중요한 인물이 있죠. 이해찬. 이해찬이란 인물이 민주당의 반미 노선, 반미 친중 노선을, 이 반미 친중 노선의 이 반미 친중 노선의 화신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해찬이에요. 그리고 이해찬이 이 운동권 중에서 지금 50대는 전대협 세대인데, 이 40대 한총련 세대를 여러분 지금 대거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요번 대선을 치면, 이번 대선을 지잖아요. 이번 대선을 패배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한총련 세대, 제 나이 또래가요, 한총련 세대, 이 주사파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옵니다. 이 전면에 나오고, 이 한총련 주사파 세대의 우두머리 하면 이석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벌어질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외길, 산골, 마을이 외길을 끊어버리고 산등성이 뒤에 있는 마을들한테 이쪽 외길로 들어오는 이 부자 나라들과 이 교역로를 다 끊어버리고 산 너머 뭐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동경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의 의미를, 이 얘기들을 다들 무슨 우습게 아는데,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정학적 패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정학적 패권 싸움이 여러분 붙은 이유는, 지정학적 패권 싸움에 항상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상품, 전략자원의 재편기. 자, 1차,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뭐였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여러분, 영국이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했던 영국이 2차 산업에 적응을 못하면서 석유의 부상과 함께 영국이 몰락하고, 자동차, 중공업, 항공, 조선 이런 식의 중공업들이 쭉 올라오면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서 영국이 독일하고 미국한테 밀리면서 패권을 내준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시 부가가치의 재편, 그리고 에너지, 화석연료 의존 시대의 그 에너지, 석탄에서 석유로 변했던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석유에서 에너지를 뭐로 변환하고 있죠? 전기에너지를 다시 한번 전환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략자원이 뭐가 되고 있어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이 전략자원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죠. 석유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자, 다시 한번 세계가 지정학적 대격변을 겪는 2020년대가 되고 있다고요. 20년대가 되고 있고, 이 지정학적 대격변,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하고 맞물린 이 지정학적 대격변에서 충돌하는 나라가 어디하고 어디? 중국과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명확한 친중 세력과, 그리고 친미는 디폴트 아니야. 어리버리 친미 세력과 작정한 친중 세력.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상황이라고요. 이번 대선의 본질은 시진핑 대 여긴 바이든 이렇게 해주죠. 근데 바이든이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시진핑 대 미국 이렇게 다이다이로 맞서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시진핑 대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후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총리 이름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나네. 워낙에 아베가 지금 이 반중 전선에 대해서 쭉 하고 있으니까 각 나라들이 쭈쭈쭈쭈 라인업을 지어서 지금 n분의 1로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이 중국의 약진에 고립을 지키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연합 형태의 국제정세 개편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서 이 쿼드라든지 이 안보 체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약간 니네 뭐 이렇게 친중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번 대선 여러분 이번 대선 잘못 치르면요, 우리가 알던 시대가 끝납니다. 우리가 알던 시대가 종말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이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제가 한국 정치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있다 보면 도대체 한국의 언론이나 기타 등등 정치를 뭐로 보고 있길래 이렇게 나이브한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버젓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 총련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얘기가 끈으로만 나오고, 이게 어떻게 나라 말아먹을 일인지에 대한 해설이 없냐 이거죠. 다행히도 오늘 아침 여론조사는 다자 대결 속에서도, 항상 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였고, 어디야 이거, 이제 선거 코앞이라서 리얼미터였고, 조사 기간은 1월 24, 25, 여기가 화면에 전 띄었습니다. RTD 블라블라블라. 자, 선거법 위반 아니고요. 윤이 44.7로 이기고 있다. 자,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44.7, 35.6 나오는데,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여러분, 나라 구하고 있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 끝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 교역로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교역로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근데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여기가 왜 줄인 게 문제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데요. 다 뻗어나가는데 여기가 왜 줄인 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다 뻗어나가는 이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요, 우리의 상품이 무엇일지,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세계에 있는 중요한 자원들과 물자를 다 끄집어놔서 우리의 스탠다드 오브 리빙,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의 상품이 무엇인지, 지금은 반도체였죠. 반도체 자동차였잖아요. 이제 이 고민까지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 교역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가져야 되고,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를 길러야 되겠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쵸?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노동 문제도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인재를 교육시켰다고 해도 노동관계법이 개판이면 여러분 일터가 생기지 않아요. 좋은 상품을 만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치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교역로를 지켜도 출산율 0.6, 0.5, 0.4 대한민국 소멸각을 막을 수는 없다.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 요인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대전략을 생각을 해야 돼요. 대전략 하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에서 교육, 노동, 그리고 산업, 외교 안보,
이런 거에서 여러분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사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금같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같이 살면 조선꼴 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지정학을 알고 전략적 마인드를 공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뼈를 깎는, 누군가가 저항을 해도 목표를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나라 역사는 여기서 끝난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프리 앤드 오픈 마켓에서, 시장에서, 열려있고 개방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능력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방향성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처럼 하면 망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